네, 어제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즉시 항고 여부를 두고 오랜 시간 고심한 검찰이 오늘 결국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해서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갔는데요. 관련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즉시항고란 단어를 저희는 처음 들은 단어인데 어쨌든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검찰 쪽에서 그걸 포기하면서 이제 석방이 된 거잖아요. 그럼 검찰은 왜 포기를 했을까요? 즉시항고를? 네,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윤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난달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속 취소의 사유가 없거나 아니면 소멸한 때에는 이 부분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근거를 해서 이 부분 이제 다퉈보겠다라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 재판부에서 신문기일을 한 차례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결정에 나왔던 부분이 구속 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 결정이 나왔던 것이 오후 1시를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즉시 석방이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이 쟁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즉시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법리적인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 구속 취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97조 사항을 보면 이 부분 검사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형사소송법 405조를 보면 그 즉시 항고의 기간은 7일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일까지 할 수 있고, 만약에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이 410조에 따라서 이 부분, 이 법원의 결정이 집행이 정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면 석방이 원래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구속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이 집행, 석방에 대한 집행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즉시 석방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예. 그렇다면 검찰에서 즉시 항고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제 검찰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이냐를 이제 저희가 계속 지켜봤던 상황이었고, 오늘 이제 오후에 거의 저녁이 다 된 시간이었죠. 이 검찰에서 우선은 이 부분 즉시 항고에 대해서 진행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일단은 석방을 하는 쪽으로 판단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석방 지휘를 하게 됩니다. 예. 이 석방 지휘를 검찰에서 하게 되면 이 구치소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뭐 관련 절차들, 뭐 소지품을 이제 다시 반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 석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절차까지도 거쳐졌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 검찰이 이 즉시 항고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 석방을 지휘를 즉시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예. 이 관련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2011년의 사례, 구속 집행정지 사례를 들면서 즉시 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어제 이제 즉시 이제 석방이 되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이 검찰의 판단과 관련해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 이 말씀 주셨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형사소송법의 이 규정 중에는 구속 취소 외에도 구속 집행 정지라는 이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집행 정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구속 집행 정지의 법원 결정이 있었는데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당시에도 즉시 항고로 인해서 이 정지가 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집행 정지의 효력이 발생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네, 앞서서 지금 구속 집행정지 또 구속 취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계속 들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이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 이 구속 집행 정지 같은 경우에 이 부분 위헌의 판단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형사소송법에서 이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 이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을 했던 부분은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도 이 신체의 이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논리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제기해서 이 석방이 결국에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오늘의 이 검찰 판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검찰은 구속 기간 안에 기소했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항고를 포기한 거 보면 뭐 심우정 총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표현을 했고, 근데 직접 수사하는 수사 검사들은 반발을 했거든요.
의견이 또 나뉘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 기한에 신청한 거야. 근데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 안 했으면 한 번 더 올라가서 그 판단을 받아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결국엔 상급 법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석방지휘 과정 자체에서도 2시경에 일단 소식이 나왔던 것이 네. 대검에서는 이 회의 결과 일단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즉시 지휘하는 이런 쪽으로 의견이 나왔다라고 했었는데 예. 이후에 검찰에서 실제 석방지가 있었던 것은 5시 20분경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실제 수사를 진행했던 특수본, 검찰 내 특수본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다퉈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율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지금 아무래도 그 의사를 표현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자면 이 법원의 판단이 전체적으로 모두 다 동의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인신 구속과 관련해서 이 위헌에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일단은 구속 상태가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 이 형사사건 본안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리적인 다툼을 하겠다 이렇게 좀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수사팀이 즉시 항고 의견을 냈지만 대검 수뇌부에서는 석방 지휘 지시를 내린 겁니다. 수사팀은 구속기간 산정 판단의 부당함을 본안 재판부에 적극 개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도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인 건가요? 예, 일단 이 당시의 구속 기간에 대해서 계산이 지금 현재 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 검찰에서 형사소송법 203조에 따라서 10일 동안만 구속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구속영장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법원에 다녀온 기록이 법원에 다녀온 시간만큼은 이 10일에 더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인데 이 법원에서 봤을 때는 검찰에서 판단했던 이 더하는 시간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에 기소를 할 당시부터 이미 구속기간의 만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석방을 했던 상황이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향후에 이 기간 만료에 대해서 본안에서 아마 다투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구속 상태에서 석방을 한 다음에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기소 자체가 법률상의 위반이 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해서 공소 기각의 판결을 주장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이 결국에는 본안에서도 이 부분은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본안에서 다투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 기간 외에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논란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안에서 결국에는 증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안에서 다투는 것으로 일단은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절차적에 좀 애매함이 있다라고도 이제 짚었잖아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 석방으로 상급 법원 판단을 못 받아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급 법원에서 정리했어야 할 내용은 또 없었을까요? 예, 일단 공수처 측에서 이 부분 입장을 냈던 것이 이 공수처가 이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을 실제 발부받았던 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단 이번 법원의 결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예. 있고 지금 법원에서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 논란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것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대법원 판례라든지 아니면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여지를 두고 간다라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결국에는 향후 이 본안의 판단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불구속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예. 그에 대해서 공수처 측에서는 어쨌든 공수처의 이런 수사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현재의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명확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항고를 통해서 이 상급 법원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법리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맞지 않았겠느냐라는 의견을 내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일단 뭐 다퉜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법원은 체포적부심 심사의 소요 시간을 구속기간에 포함되게 어렵다라고 설명했는데 그럼 이제 그동안의 관례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예, 일단 이번에 이 구속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두 가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형사소송법 203조를 보면 검찰에서 이 검사가 구속 피해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기소를 할 때까지 10일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일 내에 기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석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1차에 한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10일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영장을 발부받았고 검찰에서 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받은 다음에 10일 다시 한번 연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이 10일의 기간 내에서 이 부분 진행을 했던 것이었고 그렇다 보니 이 부분 시간이 모자랐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 당시에 검찰에서도 10일에서 연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공소 제기를 검토를 하면서 10일의 기간이 넘지 않도록 계산을 했는데 이 계산의 방식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201조의 2 그리고 214조의 2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각각을 설명을 드리면 214조의 2 같은 경우가 체포 적부심입니다. 예. 이 저희가 기억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이 집행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당시에 체포가 적법한지에 대한 체포 적부심사를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네. 것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사건의 기록이 이 검찰에서 이 공수처에서 법원으로 이동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214조의 2에 따라서 이 시간을 뺄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이 계산 방법이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01조의 2 같은 경우는 이 구속영장 신문기일이 있었습니다.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문기일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때에도 이 사건 기록이 법원에 다녀온 시간만큼의 기간에 대해서는 예. 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네. 10일에 더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검찰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시간이 아니라 날 일수 그러니까는 뭐 이틀 만약에 13일에 가서 14일에 왔다라고 한다면 1일 2일 해서 2일을 더 더하는 겁니다. 그럼 10일에 2일이 더해지니까 12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13일 오후 1시에 가서 14일 뭐 오후 12시에 왔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만큼만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도 쟁점이 됐던 것인데 우선 이 법원에서는 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는 구속기일 10일을 계산할 때는 이 체포적부심과 관련 기록이 다녀온 시간에 대해서는 10일에 더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 네. 것이고 그리고 구속영장 신문 기일에 이 당시의 이 시간에 대해서도 일수로 빼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 것이 더 이 피고인의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검찰이 계산했던 이 두 가지 방식 자체가 다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 10일이 도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 것이어서 검찰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기존의 관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조금 불법적인 그런 판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위법한 판단이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도 나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뭐 즉시항고를 통해서 다퉈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법원은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나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절차 등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또 이게 또 재판에서 좀 변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이 공수처 관련해서는 공수처법이 지금 제정이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공수처라는 기관이 실제적으로 이제 업무를 집행한 것이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법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어 있는 부분이 있고 예. 그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판례라도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판례 근거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었던 이 공수처의 수사 관련 범죄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내란죄가 포함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공수처와 검찰에서 이 부분 10일씩 이 구속기간을 나눠서 쓰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또 인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예.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문상의 어떤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단정을 하고 진행을 했다가는 자칫 나중에 이 본안 판단에 있어서도 이 절차상의 위반을 이유로 해서 다시 한번 이 판단의 결론을 달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만약이라도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일단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보자라는 취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풀려났지만 검찰의 수사가 끝난 거는 아니잖아요.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가 현재 1심 담당 재판부인데 향후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 형사 사건의 본안을 진행하는 것이 형사합의 25부이고 오늘 이 구속 취소 결정도 형사합의 25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논리에 대해서 이 본안에서도 동일하게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의 이 진행 과정에서의 절차가 예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다만 오늘의 이 어제 결정 자체는 구속을 취소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다 정도의 판단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본안에서는 이 구속 기간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쟁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쟁점에 대해서도 본안 판단을 위해서는 명확하게 이 부분 정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했을 때 오늘의 결정과 과연 동일한 논리가 세워질 것인지는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을 제가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네. 본안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변수가 형사 합의 25부에서 이 사건 자체는 계속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이 내란에 주요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도 형사합의 25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니 형사합의 25부에서 진행은 하겠지만 이 부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인사 이동 등의 이유를 통해서 결국에는 재판관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재판관이 변경된다라고 한다면 이 각자의 재판관마다도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변수가 있어서 일단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재판부에서 이제 절차적인 문제 제기를 한 만큼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 기각할 가능성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이 공소 기각의 주장이 나오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간 자체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 법률상의 무효가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르면 만약에라도 이 부분 공소 제기 당시에 법률상 위반이 있어서 무효라고 한다면 공소 기각의 판결을 내려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의 이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이 논리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기간이 만료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석방을 하고 석방 상태에서 기소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예. 이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반대로 이 기간에 대한 계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을 개진을 하고 또 만약에 그런 기간에 도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형사소송법 327조에 공소기각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구속된 상황이었을 때는 최장 구속 기간이 6개월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형사재판 1심이 6개월 안에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을 많이 하던데 그럼 지금은 이제 풀려난 상황에서는 1심 그 선고가 언제 나올지는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건가요, 그럼? 예, 아마 그 구속 기간이 6개월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6개월 내에 1심이 종결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예. 이 형사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되면 네. 결국에는 가장 많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이 증인 신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 신문을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냐면 사건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 기록 중에 조서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한 조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각각의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 직접 불러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증인 신문의 대상이 많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집중 심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가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6개월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의 지금 현재 구속 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지금 현재 이 재판부의 신권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게 관여를 했던 부분이 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예. 그것이 6개월을 도과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은 저희가 공판 기일에 대해서 지금 공판 준비 기일이 2차까지 열렸지 네네.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판 준비 기일에서 증인 신문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신청된 증인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법원이 이에 대해서 몇 명까지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것인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내란죄로 이제 판단을 첨예하게 다룬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고 또 절차적인 이견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했으면 절차적인 시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검찰이 논란이 있었던 공수처에 수사를 하게 한 것부터 잘못이다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이 수사권이 조정이 되고 그 이후에 이런 쟁점이 되다 보니까는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형사 사건에 대해서 이 기존에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검찰로 사건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건을 올릴 때 의견을 정리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한 다음에 법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서 이 부분 법원에 사건을 올릴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었었는데 예. 지금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또 공수처의
이 출범 이것을 통해서 어떤 형식이 되었냐면 경찰에서 이 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에 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여야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직권남용이라든지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법들이 그 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것에 한정해서 볼 수 있는 것이냐가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공수처법에서는 이 한정된 죄에 더해서 이 죄를 수사를 하다가 추가적으로 인지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그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이번에 쟁점이 됐던 것이 이 내란죄 같은 경우가 이 직권남용죄를 기준으로 해서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죄 수사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봤던 부분이었는데 예. 지금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도 이 내란죄가 과연 공수처의 관련 범죄로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에서 1차적인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공수처라든지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기는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검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건에 대해서 나눠서 기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이런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예. 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52일 만에 석방된 윤 대통령이 이제 관저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향후 윤 대통령 측은 어떻게 재판에 대응을 할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예, 아마 이 형사 사건에는 계속해서 직접 출석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형사 사건에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죄의 우두머리인 것이고 이것은 구속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다든지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공판이 진행되고 이 혐의에 대해서 증인신문이라든지 증거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고 또 법리에 대해서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출석을 하는 것이 당연히 재판에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계속해서 직접 출석을 하고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지 직접 이제 참석을 한다면 좀 어떤 부분에 가장 부각을 할까요? 예, 아무래도 이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고 이 내란죄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을 드리면 이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든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폭동을 일으켰느냐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헌문란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이제 판단을 하고 있지만 형사 사건에서도 이에 대해서 동일하게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떠한 행위 자체가 폭동에 해당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법리적인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내란죄의 성립 요건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실관계, 어떤 뭐 국회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이런 출입을 막으려고 했다라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체포하려고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법리적인 쟁점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뭐 증인신문 과정에서 참여를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윤 대통령이 이 법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재판부에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제 구속 취소로 인해서 여야 입장도 역시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구속 취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탄핵 심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변론이 지난달에 종결이 됐기 때문에 직접 영향은 낮다는 분석이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 탄핵 심판 자체에 대해서 지금 오늘 있었던 결정, 어제 있었던 결정은 구속 취소 결정이고 형사 사건과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헌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다만 이 헌재 사건 자체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보면 결국에는 헌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5가지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그리고 또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증거를 기준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라도 지금 현재 이 구속 취소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관한 의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에 관한 논리를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만약에 제출했던 수사 기록이 있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평의를 거쳐야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평의 과정을 위한 시간이 조금 추가적으로 소요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만약 그 과정에서 이 평의를 통해서 증거 능력을 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공수처에서 나왔던 증거 중에 만약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접적인 영향의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로 보입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두고 지금 평의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실현이 가능한 거예요? 예, 결국에는 평의를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취지 자체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만약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관계 인정부터 다시 시작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그 부분 관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법원에서 이 중앙지방법원에서 판단을 했던 것은 이 수사권에 대해서 있다 없다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문이 있다 정도의 해석이었고 또 지금 현재 중앙지방법원은 하급심 법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헌재에서 그 판례에 기속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하급심의 판단에 이 헌재가 기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증거 능력이라든지 이 공수처의 수사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은 아직 임명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8명의 헌법재판관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 탄핵 심판 지금은 탄핵 심판 선고일이 알 수는 없지만 그 전에 임명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요새 그 해석이 좀 분분한 게 임명이 되더라도 그 탄핵 심판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참여하지 않는 게 맞다 아니다 본인 선택해야 된다 아니다 이런 게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일단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이 지금 현재 최상목 권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회 측에서 제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 이 최상목 권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이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 구성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이 이 마은혁 재판관을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 이런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헌법상에 이런 판단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과 관련한 선고가 나기 전에 만약 임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참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 최종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은 이 부분 선고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선고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최종 심리의 의미가 이 변론 기일을 다시 한번 재개를 하고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는 것을 보수적으로 봤을 때 안전하다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평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최종 심리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것도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헌재에서 만약 임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법리적인 판단을 다시 한번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또 만약에 구인으로 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8인 체제에서 선고를 하면 이에 대해서도 또 법리적인 쟁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이 여러 가지 쟁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헌재에서 고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민주당의 입장을 함께 들어봤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지금 검찰총장과 특수본의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법 해석을 두고 충돌하는 사례가 그전에도 있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예, 아무래도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검찰 내부적으로도 이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을 해서 이에 대해서 뭐 기사화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봤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같은 경우도 이 뭐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 부분 관련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인지가 저희가 관심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검찰에서 석방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특수본에서 이 부분 협의에 대해서 동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 검찰의 이 다른 절차를 통해서 이 부분 석방지휘가 이뤄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쟁점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탄핵 심판은 지금 뭐 평의를 계속 뭐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선고 한 2, 3일 전에는 알려주는 건가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선고를 하겠다? 이것이 과거 사례를 보면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사례가 이제 2건이 있었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일단 이 변론이 종결이 된 다음에
10일에서 14일 정도 사이에 선고가 됐었고 네. 이 선고기일 전에 이 부분 관련 언제 선고를 하겠다라는 것이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도 이와 동일한 정도의 기간 그리고 이와 동일한 정도의 기간 전에 선고일이 이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 것인데 예.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현재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구속 취소가 됐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반드시 이 관련 법적인 부분을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의가 또 추가적으로 뭐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평의를 위한 시간이 조금은 더 소요가 될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고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 중에 네. 이 사실관계 관련 근거로 보고 있는 것이 18일 전까지 헌재가 이 재판 일정이라든지 이 일정을 비워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18일 전까지 아무래도 이 평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서 선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일정대로라면 그 예측이지만 다음 주 중에는 나올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럼? 만약에 다음 주 중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중반을 넘어서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예. 되고 만약에 다음 주를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정도에는 선고일이 언제다 정도의 지정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종합 평의를 이어가면서 윤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 또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들도 함께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의견들이 좀 오고 갔을까요? 예, 아무래도 각 사안마다 이 탄핵의 여부에 대해서 쟁점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선고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이 여당 측에서는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부분이 먼저 결정이 나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만약에 한덕수 총리의 이 사건이 지금 현재 변론은 종결된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 선고를 할 부분에 대한 평의가 맞춰졌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중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판단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예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만약 한덕수 총리가 또 이 직에 복귀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대한 권한대행을 하는 이 절차가 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탄핵으로 인해서 직무가 정지됐고 예.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덕수 총리도 지금 현재 탄핵이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부총리인 최상목 대행이 이 부분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다고 한다면 권한대행 자체도 한덕수 총리에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여부도 결국 다시 한번 한덕수 총리의 판단에 맡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변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는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이 헌재가 언제 이루어지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과가 같은 날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추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부분이 이 헌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임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절차적인 이 안전을 위해서는 변론을 갱신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수 네네. 있는 것인데 이 갱신 절차 과정에서 어쨌든 기간이 또다시 소요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다시 탄핵에서 직에 복귀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임명과 관련해서 또다시 예상할 수 없는 이런 변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같은 날 선고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다만 이런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헌재가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고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선고가 될 것이고 그 선고가 뭐 우연히 겹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일단은 의견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재판관들 의견이 좀 얼마나 일치됐느냐에 따라서 탄핵 사건들 선고일이 가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재는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전까지는 아무 일정도 잡아두지 않았습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지정 사례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그 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과거 대통령의 이 탄핵 관련 선고 사례를 보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11일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14일이 이제 걸렸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 그렇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변론 종결에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예. 이 선고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 평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 평의라는 것은 이 재판관들이 각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증거로 해서 인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논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툼에 대해서 어느 쪽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각 재판관마다 이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심 재판관부터 그리고 나중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이 순서대로 의견을 개진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 재판소 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게 됨으로써 이 몇 대 몇의 의견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이 시간 자체가 이 과거에는 11일 그리고 14일이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시간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예.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그 정도의 기간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만 예. 만약 그에 대해서 평의가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지연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선고일이 지정이 된다면 대통령 측 뭐 대리인단과 국회 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직접 그 선고 내용을 듣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선고를 출석을 해서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사건인데 선고일에 당연히 출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관련 절차를 봤을 때도 출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예. 그 직접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윤 대통령은 지금 오늘 석방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을 해서 선고를 듣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대통령도 직접 가서 그 출석해서 들을 걸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 당사자가 지금 현재 이 사건은 국회와 그리고 윤 대통령 이 양측이 당사자인 겁니다. 그리고 예. 국회에서는 이 국회의원 전부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국회 소추위원단이 이 당사자로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예. 윤 대통령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당사자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이 대리인들, 변호사분들은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출석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당사자가 나오는 것이 더 우선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러면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인용이 된다면 바로 그 시간부로 그 대통령직이 없어지는 건가요? 바로? 예, 맞습니다. 지금 이 탄핵이라는 것이 대통령직을 파면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 예.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논리는 어떤 것이냐면 지금 국회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이 5가지 사유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있는지가 일단 탄핵의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예. 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이분 이익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중대성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만약에라도 이 위반의 정도가 실제로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파면을 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선고 시점에 결국 파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다시 직에 바로 즉시 복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고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또 오늘 석방이 되는 모습을 이제 지지층과 또 반대층 입장이 다 봤고 또 국민들 여러분 역시 이제 함께 보셨잖아요. 법조계 전문가들은 좀 이번 사건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의 뭐 사법에 대한 뭐 논의가 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가 크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탄핵 사건 그리고 형사 사건, 형사 사건에서도 구속 취소 그리고 본안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 법조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쟁점이 굉장히 많고 이 쟁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화해서 그 양측이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법리적인 해석에 관한 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또 예. 이 공수처법상의 어떤 미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개정에 대한 논의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것 자체가 예. 이 헌법에 관해서도 이번에 국민 모두가 헌법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었고 저도 이 부분 공부를 하면서 헌법에 대해서 어떤 개헌이 있을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였기도 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또 석방 관련 이야기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